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감사원은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냈습니다.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산업부 직원들이 관련 자료를 치밀하게 삭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심야에 444개의 파일을 삭제했는데 이 중 상당수는 결국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청와대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불가피했다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칼춤에 돌을 더해간다며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현직 검사의 술 접대 의혹을 밝히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라플라와 루피 등 쇼미더머니 출신 래퍼들이 소속사 작업실에서 집단 마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함께 적발된 또 다른 래퍼도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에 대해 현지에서도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제주도는 국제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뉴스데이 동정민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가 적절했는지 감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386일, 그러니까 1년 넘게 진행해온 감사인데 결론은 폐쇄가 타당했는지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원전의 경제성을 부당하게 깎아내린 건 밝혀냈는데요. 정치적 파장이 큰 감사원의 결론 잠시 후 전해드리고요.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속보부터 보도합니다. 어제 추 장관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윤 총장은 빠지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죠. 오늘은 검사 술 접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전담 수사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의혹은 윤 총장이 알면서도 보고도 수사 지휘도 안 했다며 추 장관이 격노한 사건이죠. 사실상 윤 총장을 겨눈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이은우 기자입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펀드 사기 비호 세력을 철저히 단죄하라고 수사팀에 당부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출근길엔 차에 탄 채 대검찰청 주차장으로 직행했습니다. 라임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남부지검에는 검사 술 접대 의혹을 파헤칠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라임 사건 수사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검사 5명을 투입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접대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라임 사건 수사팀에도 변화를 줬습니다. 강기정 전 대통령 정무수석의 금품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사 1명을 수사팀에서 내보낸 겁니다. 서울 남부지검 관계자는 해당 검사가 강 전 수석을 수사했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보낸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도 의혹이 제기된 이상 수사팀 개편은 당연한 절차고 추 장관이 수사팀 교체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SNS를 통해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해 장관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 적용은 전 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정관계 인사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과 가족, 검사 비위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칙론을 언급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윤 총장과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주문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 두 사람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죠. 두 사람의 충돌에 오늘 청와대는 확실하게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여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윤 총장을 피의자라고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초점이 빗나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는 서민들이 피해본 금융사기 범죄의 전모를 밝혀내는 게 본질인데 이 추 장관과 윤 총장 충돌에 흐려지고 있다는 거죠. 청와대에 근무하면서도 옵티머스 주주였던 이모 전 행정관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여권의 압박에 청와대까지 가세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는 불가피하다며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추 장관의 힘을 실어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민주적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더는 공수처 설치를 지체할 수 없습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SNS에 윤 총장의 장모와 배우자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점을 강조하며 윤 총장도 피해자 신분이 될 수 있다고 썼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 장관을 무법장관으로 부르며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칼춤이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추미애 장관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경질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권의 비리와 범죄가 얼마나 구리길래 이렇게 폭주하냐며 특검과 공수처 동시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한 사건은 모두 5건입니다. 그중 3건이 라임 사태와 무관한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인데요. 이 사건들은 이미 1년 전 윤 총장 인사청문회 때 야당이 제기했던 사안들입니다. 이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윤석열 흠집 내기라고 방어하더니 1년 만에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공태영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의 핵심은 각종 사건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총 5가지 사건 중 3건은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 관련 사건입니다. 지난해 윤 총장 부인 회사가 미술 전시회를 추진하면서 받은 대기업 협찬금이 윤 총장을 염두에 둔 보험성이라는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는 여당이 문제가 없다며 방어했던 사안입니다. 그 배우자 관련 회사가 협찬을 받은 게 아니에요. 팩트 자체가. 협찬을 받은 회사는 언론사입니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건에는 윤 총장 부인과 장모가 수입차 판매업체의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나 요양병원 불법 운영 관여를 비롯한 윤 총장 장모의 각종 투자 관련 의혹도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 역시 인사청문회 때는 흠집 내기 시도라며 여당이 윤석열 당시 후보자를 적극 감쌌던 사건입니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 청와대가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정보를 취득했고 흠집을 내려고 했었다라는 건데 윤 총장은 그동안 이런 가족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는 물론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 수사까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 장관의 의도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권을 빼앗은 사건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윤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관련 사건인데요. 무려 8년 전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경찰이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시작한 건 8년 전인 2012년. 윤 전 서장은 태국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는데 3년 뒤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은 윤 총장이 이 사건 수사 무마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윤우진 전 서장의 친동생은 윤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검찰의 또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명예롭게 정년 퇴직을 하고 나가서 세무사를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사건이겠습니까? 경찰 관계자도 윤 전 서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6번이나 기각됐다고 증언하며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피의자의 친동생이 부장검사다 보니까 이렇게 영장이 기각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윤 총장도 윤 전 서장 측에게 대검찰청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관련 녹취가 공개돼 곤욕을 치렀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따라 검찰은 윤 총장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기록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몰아치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법조팀 최지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이것부터요. 어제 추 장관이 이제 윤 총장이 꼼짝 못하게 하는 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이걸 발표하기 전에
미리 윤 총장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법무부가 수사지휘권 발동을 앞두고 윤 총장 측에 미리 연락을 했는데 윤 총장 측에 수사지휘 계획을 전달한 뒤 이 공문 전달 방식을 두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검 측은 대면 전달이 아닌 이 공문 발송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수사지휘 공문의 세부 내용 같은 경우는 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조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인데 지난 8월까지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라임 사건 전반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추 장관이 발표한 수사지휘 공문 내용이 길어요. 근데 그걸 뜯어보면 이 논란의 소지가 많다. 이런 게 법조계의 많은 해석이에요. 여기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 장관은 이 수사지휘 공문에 대해서는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의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제대로 된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고 보고도 누락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팀 설명은 다릅니다. 지난 5월에 서울 남부지검장이 윤 총장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했고요. 8월에는 수사팀이 대검 반부패부 지휘 라인을 거쳐서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가 윤 총장 위로, 그러니까 추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이 수사 기밀성 등을 고려했었을 때 모든 내용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추 장관이 사실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겸하는 법무총장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말이 나오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서요. 그 이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지휘 문건에는요, 이런 문장도 나오거든요. 이 향응을 받은 검사가 수사를 주도한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이 문구만 보면은 수사를 주도한 검사가 금품 로비를 받은 사실이 마치 확인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법무부가 수사지휘를 내리기 불과 2시간 전에는 이 내용을 서울 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합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이 수사도 의뢰를 하고 수사 가이드라인도 제시한 것처럼 비춰지면서 이 법무총장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 수사지휘가 이제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한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이 라임 사태와 무관한 윤 총장 가족 관련 건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앞으로 이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일단은 라임 사태와 윤 총장 가족과 또 측근들과 연결된 이 사건들, 연결성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윤 총장 이 측근 사건들을 저희 상황을 한번 살펴봤는데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등은 아직 수사팀 배당도 안 된 상태입니다. 장모의 불법 의료기관 개설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가 맡고 있습니다. 이 사안들은 모두 그동안 윤 총장이 보고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추 장관의 수사 지휘로 바뀌는 것이 크게 없다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윤 총장 흠집내기 목적이다. 이런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런 목적이라면 윤 총장은 왜 지금 가만히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제 취재를 좀 해봤는데 검사 내부에서는 이 추 장관의 어제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일단 윤 총장은 오늘은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대검찰청 공식 입장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침묵이 이어지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식물총장이다 이런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 남발이 이 검찰총장과 검찰에 대한 모욕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부터 이 총장이 지휘권을 넙죽 수용한 것 자체가 조금 아쉽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 검사들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메시지를 꺼낼 것이다. 이런 관측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사퇴 선언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가능성이 적다는 게 지배적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최주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2012년 7천억 원을 들여 새로 고치며 2022년까지 쓸 예정이었습니다.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2018년 조기 폐쇄가 결정됐죠. 이 결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으며 감사원 감사까지 시작됐는데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는 처음이라는 감사원장의 말이 나올 만큼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오늘 386일 만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가동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했냐는 판단은 유보했습니다. 먼저 전혜정 기자가 원전 폐쇄 문제에 대한 감사 결과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를 감사한 결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됐던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를 맡기면서 원전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판매 단가 가운데 가격이 낮은 단가를 적용하도록 해 판매 수익을 낮게 추정했다는 겁니다. 또 인건비 등 비용은 과다하게 책정해 원전 가동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도 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이번 감사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조기 폐쇄 결정엔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주민 수용 여부까지 고려됐는데 이번 감사는 경제성 분야에만 국한됐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이 원전 경제성 평가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청와대는 오늘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이렇게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주요 책임자들을 문책하는 것은 어렵게 됐습니다. 보고를 받았던 당시 청와대 비서관은 징계 대상에서 빠졌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미 퇴직해서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직자가 아닙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배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즉시 가동 중단 방향으로 산업부의 방침을 정했다는 겁니다. 또 산업부 직원들이 가동 중단 결정에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평가 과정에 관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내버려뒀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감사원은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이미 퇴직한 만큼 인사혁신처에 비위 내용을 통보해 향후 포상과 재취업 등의 인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한 사실은 있으나 최종 보고를 받은 것 외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직원 관리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제성 평가 과정을 보고받았던 당시 최이봉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은 징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산업부 장관님을 정점으로 하는 산업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진행 방향에 대해서 즉시 가동 중단 여부를 포함해서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고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만 경징계 이상의 조치를 내리라고 요구해 실무진만 처벌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처음 봤을 정도로 심했다는 감사 저항 어느 정도였을까요? 일요일 늦은 밤 산업부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들어가서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삭제한 자료가 444개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 같아서 문서를 삭제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이어서 강병규 기자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1월 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은 부하 직원들과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컴퓨터, 이메일, 휴대전화 등이 저장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자료를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감사관 방문 전날인 일요일 밤 11시 24분부터 2시간 동안 A 전 과장은 컴퓨터 복구에 대비해 관련 파일 이름은 물론 내용까지 수정해 재저장한 뒤 삭제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자 폴더 전체를 없애는 방식으로 관련 자료 444개를 삭제했고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한 에너지 후속 조치 추진 계획 등의 문서 등이 지워졌습니다. A 전 과장은 감사원에 관련 자료가 있는데도 없다고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 같아 문서를 모두 삭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전 과장이 지운 파일 444개 중 120개 파일은 끝내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국회감사 요구 이후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고 또 진술받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 방해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산업부에 전 원전 산업정책관과 A 전 과장에 대한 징계 요청만 했습니다. 수사기관에는 고발 없이 관련 자료만 보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증거인멸에 나선 산업부와 한수원 관계자들을 직접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주입니다. 네, 386일 만에 나온 월성원전 1호기 관련 감사 결과 정치부 강지혜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월성원전을 앞으로 몇 년 더 쓸 수 있는데 폐쇄하는 게 경제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 자료를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게 오늘 감사 결과죠. 어떻게 자료를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네, 쉽게 말해 원전을 다 가동해봤자 수익이 나지 않는다. 이걸 보여줘야 폐쇄 결정이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러 개의 원전 판매 단가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단가를 평가에 사용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또 즉시 가동을 중단했을 때 줄일 수 있는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돼서 실제보다 더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처럼 됐다는 게 감사원 조사 결과입니다. 네, 이 정도로 자료는 잘못됐다고 했는데 감사원이 왜 정부의 원전 조기 폐쇄가 타당했다, 타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지 못했을까요? 네, 리포트에서도 언급됐지만 타당성을 평가하려면 경제성 외에 안정성이나 지역 수용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감사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성 평가는 문제가 있었지만 안정성 같은 다른 기준은 검토하지 못한 만큼 타당성에 대해 결론 내릴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럼 지금 방금 강 기자가 언급한 다른 두 가지 기준도 감사를 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 애초에 국회 감사 요구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국회가 지난해 9월 감사를 요구할 때 경제성 평가를 콕 집어서 요구했기 때문에 감사 범위가 경제성 분야에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에도 물어보니까 국회 감사 요구 취지가 경제성 평가였고 이 위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최재형 원장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여권의 우호적인 감사위원들이 많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여기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나름 선방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여권의 압박 속에서도 월성원전의 경제성이 불합리적으로 낮게 평가됐다는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타당성 판단을 유보해서 정치권에서는 제 입맛에 맞는 해석을 가지고 이미 공방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탈원전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소모적 논쟁이 끝난 만큼 에너지 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던 탈원전 정책 상징이었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얼룩이 져버렸는데 앞으로 남은 원전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 결론은 안 났지만 탈원전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성 평가에 있어서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한 만큼 경제성 평가가 앞으로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감사 과정에서 주목을 받았던 게 산업부 공무원들의 증거인멸 부분인데요. 감사원법에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공무원과 감사를 방해한 자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감사원은 고발 없이 산업부에 징계 요청만 했지만 국민의힘은 증거를 인멸한 모든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산업부는 감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재심 청구 여부도 추가 검토한다고 합니다. 네, 감사원은 공직사회를 감시하는 암행어사 같은 존재인데 이런 역할을 이번처럼 무력화하려고 하면 피해를 보는 건 국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채널A 탐사보도팀이 단독 취재한 쇼미더머니 출신 유명 래퍼들의 대마초 흡입 사건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즌7 우승자 나플라와 준우승자 루피를 비롯해 같은 소속사 래퍼 5명이 적발됐다고 전해드렸는데 취재 결과 새벽녘 소속사 작업실에 모여서 집단 마약을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또 다른 래퍼 니안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먼저 박선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주목한 건 지난해 9월 1일 새벽입니다. 경찰은 이날 나플라와 루피, 블루 등 래퍼 4명이 소속사 작업실에서 집단 마약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 나머지 한 명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또 다른 래퍼 니안이었습니다.
리아는 맥킬레인 소속 래퍼들과 협업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싱글 앨범 작업엔 루피가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소속사 멤버 5명뿐 아니라 함께 일하던 래퍼까지 마약 혐의에 연루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형이 준 선물에 담겨 있었던 앨범 매번 들을 때마다 난 이제 전부 다 비워냈어 감정. 대마 연루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지난주 시작된 쇼미더머니 시즌9에 출연한 ON에 대해선 프로그램 하차가 결정됐습니다. 제작진 측은 ON의 출연분 모두를 편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ON은 2차례의 대마 흡입뿐 아니라 누군가에게 건네받은 대마초를 제3의 여성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모범이 되는 행동이나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제 저희 보도가 나간 뒤 래퍼 루피가 소속사 멤버들을 대표해 SNS에 올린 사과 영상입니다. 소속사 측도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 소속사 래퍼 전원이 소변 검사에서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한 마약 검사 결과는 소속사가 밝힌 내용과 달랐습니다. 이어서 최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을 어기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오랜 시간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었고요. 채널A 보도 직후 래퍼 루피는 물론 소속사인 맥켄레인 레코드 측도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소속 래퍼들이 대마초를 흡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면서도 소변 검사 결과에선 소속 래퍼 전원이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소속사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나플라와 ON, 영웨스트, 리아는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루피는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온 건 블루뿐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6일 경찰이 소속사 작업실을 압수수색했을 당시엔 나플라, 루피, 블루 등 래퍼들과 지인 2명이 작업실에 있었지만 경찰의 마약 검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추가 조사 결과 현장에 있던 5명 모두가 대마초를 흡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석호입니다. 대마 흡입으로 적발된 래퍼 5명 중 영웨스트를 제외한 4명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받았죠. 온라인에서는 무죄인 거냐, 전과도 안 남냐 문의가 많아 따져보겠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는 걸 말하는데 환경이나 범행 동기, 수단이나 결과 등을 고려해 검사가 결정하죠. 쉽게 말해서 검찰 관계에서 이번 한 번은 봐주겠다는 건데 기소유예 흔히 빨간 줄 그어진다고 말하는 전과 기록 남을까요? 안 남습니다.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 경력 자료에는 기록이 남는데 5년 후에 삭제됩니다. 일부에선 기소유예 처분받은 건 무죄인 거냐 질문이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전문가에게 확인해보죠. 혐의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보관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똑같은 죄를 짓게 된다면 사실상 재범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검찰은 마약 사범의 경우 처벌보단 치료나 재활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된 건수 2018년 470명에서 2019년 80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로 팩트맨이 확인해보니 이번에 기소유예된 4명의 래퍼도 치료 재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조건이 붙었고 다음 주부터 순차 교육 예정인데요. 교육 조건 기소유예자 재범률 7.7%로 일반 마약 사범의 재범률 36.2%에 비해 낮은 건 맞습니다.
문제는 강제성이죠. 교육을 받으라는 조건을 달고도 언제까지 받아야 한다는 규정 없는데요. 차일피일 교육을 미루거나 연락 두절되기도 합니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이 교육 조건 기소유예자가 교육을 받았는지 조사해보니 절반 수준에 그쳤는데요. 마약 초범은 제대로 된 처벌을 안 받는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만큼 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이 백신 탓인지는 확실치 않다지만 또 독감 백신을 맞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앞서 인천 고등학생이 백신 맞은 지 이틀 만에 숨졌는데 이번엔 전북 고창에서 70대 노인이 백신 접종을 한 그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전북 고창군 상하면에서 78살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만 70세 이상 독감 무료 접종이 시작된 첫날인 어제 한 병원에서 백신을 맞은 뒤였습니다. 아무 이상 없었고 그냥 몸이 열만 따뜻하고 열 있고 병원에 가자는 얘기밖에. 평소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앓았지만 접종 당일에는 부작용을 의심할 만한 이상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입니다. 앞서 숨진 17살 고등학생은 상온 노출로 문제가 된 신성약품이 공급한 백신을 맞았지만 이 여성은 다른 제품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학생과 같은 병원에서 같은 제조 번호의 백신을 맞은 사람은 32명으로 지금까지 모두 이상 반응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다른 병원에서 같은 제조 번호의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을 신고한 사례는 3건이었지만 중증 이상 반응을 보인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상온 노출 사고, 백색 입자 발견에 이어 접종 뒤 사망 사례까지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백신 접종이 불안하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상황에서 막연한 공포심으로 접종 자체를 기피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3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14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수법이 기가 막힌데요. 검사를 사칭하면서 이 검사실과 똑같은 방을 만들어 놓고 영상 통화를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차장에서 경찰관을 맞닥뜨린 남성. 보이스피싱 일당으로 거주지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영장에 체포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요. 경찰은 322명의 피해자로부터 140억 원 가량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45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인 조직 간부와 현금 수거책 등 16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검사와 검찰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계좌가 범행에 이용됐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 맡기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깃발과 명패가 놓인 검사실을 꾸며놓고 피해자와 직접 영상통화를 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들 조직은 중국 7개 도시에 사무실을 두고 한국과 중국으로 오가며 활동해왔습니다. 확인된 조직원만 107명에 이릅니다. 지난해 5월 현금 수거책을 검거한 수사팀은 총책 등 윗선을 잡기 위해 중국까지 다녀왔습니다. 그 세탁책을 정보원을 동원해서 만나서 중국에서는 어떤 과정으로 해서 그 자금 세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그 자금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흘러가는지. 코로나19 여파로 국내로 들어왔던 조직원 일부가 출국하지 못한 상황이 검거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조직원을 지명 수배했고 해외로 도피한 조직원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 등 국제 공조 수사로 검거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지난해 4월 강원도 고성과 속초 산불로 많은 주민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1년 6개월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임시주택에 생활하는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빨리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와 한전 사이에 끼어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현기 기자가 현장에 다시 가봤습니다. 화염이 솟구치더니 갑자기 폭발음이 울립니다.
고성에서 시작된 불이 삽시간에 속초까지 옮겨 붙은 겁니다. 강원 고성군 토성면 마을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이재민들이 머무는 임시 거주시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요. 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화재로 집이 완전히 타버린 후 7평 남짓한 임시 조립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김정옥 씨. 올해 추석에도 차례를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릇이 있어, 뭐 상이 있어. 어디다 놓고 살지. 지낼 수가 없잖아. 좁아가지고. 이러니까. 조상님도 봐주겠지. 임시주택 옆에 새 집을 짓고 있지만 겨울이 오기 전 들어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날은 점점 추워지고 불을 있는 대로 놔도 뜨시지도 않아. 김 씨처럼 임시주택에 머무는 이재민은 450명 정도. 대부분 대출을 받아 이사갈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집을 단벌 잡히고 이제 대출을 내는데 그걸 갚아야지. 갚은데 어떻게 갚냐고 못 갚지. 여기 난 혼자 독거 노인이에요. 대출 내네. 아이고 이 노인네가 어떻게 갚냐고 그거를. 당시 화재는 한국전력의 전신주에서 발생한 스파크가 강풍에 날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보상금 지급이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한전은 지난해 12월 이재민에게 피해 금액의 60%를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이재민들에게 준 재난지원금이 문제가 됐습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은 한전이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하자 한전에서는 정부가 준 지원금을 뺀 차액만 보상금으로 주기로 한 겁니다. 모든 금액을 다 PMS로 주면은 향후에 이제 구상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이중으로 곱셔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재민 2051명 가운데 78%는 한전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나머지 주민들은 구상권 갈등이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 연말 가기 전에 빨리 이거를 정리 좀 해달라. 배상금을 받아서 복구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달라. 이렇게 계속 지금 애원을 하고 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한전은 정부가 구상권을 철회하면 보상금을 모두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구상권 철회는 없다고 맞서는 상황. 강원도와 정부 한전은 이달 안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보상 절차가 지연되면서 산림 복구 작업도 더딥니다. 피해를 본 일부 임야 소유주들이 보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복구에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복구해야 할 산림 2,500여 헥타르 가운데 다시 나무를 심은 면적은 46%에 그칩니다. 80%, 90%가 지금 사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손해배상 관련해서 사유지 선주분들께서 지금 미동의한 필지가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지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내년 5월이면 이재민들은 살던 임시주택에서마저도 떠나야 하는데요. 그 전에 정부와 한전이 구상권 문제를 해결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간다, 우현기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일본 정부 방침에 대해 일본에서도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첫 피해가 예상되는 제주도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후쿠시마 주민들과 환경단체 회원들은 정부가 제대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항의서를 제출했습니다. 騙されたというような思いだけが残ってしまいます。この問題は福島だけじゃなく、日本だけじゃなく、世界中の問題へとつながっていくこと。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이외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도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뒤에 재처리된 오염수 137만 톤이 방출된다면 희석된 물까지 포함해 400에서 500배가 흘러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これで薄めれば大丈夫だし、で非常に狭い範囲の氷河だけで納得いきますかっていうのは疑問だと思います。 일본 전체 여론도 심상치 않습니다. 중후부처인 경제산업성에 접수된 국민 여론 가운데 4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해양 방류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74%에 달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제주도 측은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될 경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예고했고 제주 앞바다를 지키는 것은
이 바다로 연결된 모든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국 외교부도 일본 정부가 주변국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논평을 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2주 정도 남은 미국 대선,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맹추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핵심 승부처인 플로리다와 미시간주에선 지지율이 뒤집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김정환 특파원입니다. 도심에서 경적을 울리며 운행하는 자동차들. 트럼프 지지자들이 모인 곳에 각종 인형과 화려한 지지 깃발, 플래카드가 내걸렸습니다. 핵심 승부처인 플로리다 지지율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48%로 바이든 후보를 2%포인트 역전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합주 미시간에서도 47% 지지율로 1%포인트 앞서 바이든 대세론이 흔들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코로나19 확진 뒤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멜라니아 여사는 내일 펜실베니아 유세에 합류해 여성 표심을 공략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감염병 최고 전문가에 대해 독설을 쏟아내는 음성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very time he goes on television, there's always a bomb, but there's a bigger bomb if you fire him. But Fauci's a disaster. 바이든 후보는 비교적 조용하게 22일 마지막 대선 토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패할 경우 선거 불복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이번 대선은 미국 역사상 가장 혼란스럽고 예측이 불가능한 대선이란 우려가 높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중국에서는 반 BTS 움직임이 여전합니다. 중국의 택배업체가 BTS 관련 상품 배송을 아예 중단했고 다른 업체는 물건을 받는데 오래 걸릴 거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베이징 성혜란 특파원입니다. 한미 양국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 BTS의 한국전쟁 발언이 중국군을 무시한 거라며 문제 삼았던 중국. 어제 중국 5대 택배업체 중 하나인 윈다택배 한국지사는 BTS 상품을 더 이상 배송하지 않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급히 내렸습니다. 新来的我们的呢，就是传媒的同事嘛，你也没有经过上级的，就是领导们的审核，完了就发出了。 해당 업체는 배송 중단은 아니라면서도 BTS 상품을 받는데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不是说我们自己跟政策有关系，跟就是我们一些就是口岸的时效或什么的有关系，也可能运输或者就是说时效太慢或什么的。 중국 세관당국은 BTS 관련 규정은 따로 없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법규를 이용해 검역 절차를 까다롭게 진행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BTS 상품 배송을 중단한 곳도 있습니다. 那么现在党单上面团的上面都是送不了吗？因为这个事件，然后现在都是进不了。 반 BTS 업체를 애국 기업으로 치켜 세우는 분위기 탓에 배송 보이콧 동참 업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는 25일 한국전쟁 참전 70주년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은 오늘 정의의 승리라고 분위기를 띄웠고 중국 네티즌 역시 사망한 중국 군인 19만여 명의 숫자를 공유하며 배타적 민족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11시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지명 수배자의 인터뷰. 네. 누가 인터뷰를 한 건가요? 횡령 혐의 등으로 지명 수배 중인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입니다. 이혁진 전 대표라고 하면 이 옵티머스 설립자이자 네. 지금 해외 도피 중 아닌가요? 네, 2018년 3월 베트남을 거쳐 미국으로 넘어갔는데요. 지난해 7월쯤 지명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금융정책특보로도 활동해서 이 전 대표가 옵티머스와 여권의 연결고리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잠잠했던 이 전 대표가 갑자기 전화 인터뷰를 줄줄이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피해자고 청와대는 관련 없다는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어떤 정권과의 싸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일탈이었지 뭐 어떤 정권 차원의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지금 이 기자 말대로 지명수배 상태잖아요. 네. 검찰은 못 찾았다는데 언론 인터뷰는 해요. 이거 무슨 경우입니까? 또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전화번호, 카톡 아이디, 주소까지 다 나와요. 검찰에선 지금 전혀 손을 쓰고 있지 않는 그런 분위기예요. 연락을 취할지 여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확인. 그럼 이동훈 기자도 전화 한번 해보지 그랬어요. 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이 전 대표가 미국에서 운영하는 사업체에 있는 홈페이지에 있는 번호로 해봤는데요. 한 번에 받더라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한 1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요. 자신을 옵티머스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비난했습니다. 그동안 인터뷰 등을 통해서 자신은 피해자라고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취지였습니다. 범죄인 인도 청구 요청된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뭐 검찰이 연락을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궁금해지네요. 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힘 아니고 짐, 이 자음 하나 차이지만 의미가 전혀 다른데요. 네. 이재명 경기지사 이야기인가 보죠? 네, 그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이 홍보비를 많이 쓴다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이 음해 선동에 몰두하니까 국민의 짐으로 조롱받는다고 말한 건데요. 오늘 이 발언을 놓고 국정감사장에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 짐 그런 말씀하셨죠. 아니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충고를 드린 거예요. 지사님이 국회에 충고를 할 수준이 됩니까? 제가 수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국민이 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런 궤변을 계속 늘어놓을 겁니까? 저는 궤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한치도 물러서지 않네요. 네, 결국 야당에서 국감 중단을 요구했고요. 이 지사는 사과인 듯 사과 아닌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는 마음에 있어서 하는 것이고요. 저의 말씀은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선의에서 드렸던 말씀 한번 드리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야당을 자극한 이 지사도 국감과 관련 없는 질의를 한 야당도 부적절해 보이는데요. 오늘의 여랑야랑은 이런 게 짐으로 정했습니다. 네, 국감장에서 반복되는 이런 말싸움도 국민에겐 짐이라는 것도 아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10조 원이 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을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강자인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 부문을 인수하는 겁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SK 하이닉스가 미국 인텔의 낸드 메모리 사업 부문을 10조 3천억 원에 인수합니다. 삼성전자가 2016년 미국 전장업체 하만을 인수한 금액 9조 원을 웃도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입니다. 인수 대상은 반도체 저장 장치인 낸드 SSD와 낸드 플래시 단품, 중국 다롄의 생산 시설을 포함한 낸드 사업 부문 전체입니다. D램과 함께 메모리 반도체의 양대 산맥으로 통하는 낸드 플래시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에 주로 쓰입니다. 전원을 끊으면 정보가 사라지는 D램과 달리 전원이 끊겨도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D램에 이어 낸드 부문도 세계 2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두 회사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2위인 일본 키옥시아를 제치기 때문입니다. D램에 편중된 수익 구조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급성장하는 낸드 시장에서 솔루션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인수를 추진했습니다. 주요 국가의 승인 절차가 남은 가운데 SK 하이닉스는 2025년 3월까지 인수를 마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농구에서 가장 호쾌한 장면은 어떤 걸까요? 멋진 덩크슛 못지않은 게 바로 블록슛인데요. 프로농구 시즌 초반부터 화려한 블록슛이 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골대가 무너져라 두 손으로 내리꽂는 덩크. 수비가 앞에 있어도 그 위로 날아오르는 덩크. 공격에서 화려한 덩크는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수비에서의 화끈한 블록슛은 경기의 흐름을 바꿉니다. 블록슛을 한두 개 해주면 수비에 대한 힘이 생기고
또 단합하는 또 그런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의 사기는 끌어올리고 상대팀은 위축시키는 블럭슛. 맞습니다. 이게 바로 블록입니다. 승부처에서 그 위력은 배가 됩니다. 4쿼터 남은 시간 10초. KCC 송교창이 수비를 밀어붙이며 올라갑니다. 그때 뒤에 있던 에릭 탐슨이 날아올라 볼을 쳐냅니다. 탐슨은 보유하고 송교창은 주눅이 듭니다. 올 시즌 1라운드 현재 작년보다 블럭슛이 늘어났습니다. 국내 선수들이 돌파나 좀 자신감 있는 모습들이 이번 시즌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LPL 가면서 거기서 블록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안전한 KBL 무대를 찾은 수준급 외국인 선수들의 등장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화끈해진 프로농구, 이변이 속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초미세먼지의 공습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서울은 오늘로 110일 만에 다시 나빠진 건데요. 오후 2시가 넘어가는 이 시각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37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북서기류가 형성되고 중국에서 최근 공장을 본격 재가동하면서 우리나라 서해안 쪽으로 미세먼지가 밀려온 건데 겨울로 갈수록 이런 북서기류가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불어오는 미세먼지가 더 많아질 걸로 전망됩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중부지방의 대기 정체로 공기가 탁하겠고 오후부터는 전국에서 대기질이 정상 수준 회복하겠습니다. 내일은 내륙에 구름 많겠고요. 제주도는 오후부터 10에서 40mm, 남해안과 중북부 지역에도 밤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주 후반부터는 기온이 툭 떨어져서요.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감사 저항이 있었는데도 감사 대상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는 없었습니다. 펀드 사기 사건 수사의 칼날이 여권을 향하는 시점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수사권을 박탈했습니다. 이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해야 할 국회, 검찰, 감사원 모두 인적 구성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걸 실감케 합니다. 오늘 클로징은 기울어진 저울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